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0%, 100%, 아니면 많아야 50% 정도일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보는 나는 사실 빙산의 수면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정신의 대부분 즉 거대한 빙산의 몸통은 무의식의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의식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과 창조성 그리고 내면의 지혜가 잠들어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보물창고의 존재를 잊고 수면 위의 작은 조각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몰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한 속삭임에는 점점 귀머거리가 되어갑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 특정 인물에게서 이유 없이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 혹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매일 밤 꾸는 꿈이 단순히 뇌의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면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MBTI와 같은 심리 테스트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나를 찾아 헤매는 여정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단 4글자로 나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보여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 하지만 융의 분석 심리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MBTI가 자기 이해의 첫 걸음이라면 융의 이론은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고 내면에 숨겨진 우주를 탐험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맞춰 가면을 쓰지 말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무의식과의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겠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내면 여행에 동참해보세요. 칼 융의 삶과 사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스승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의 운명적인 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07년 융은 프로이트에게 자신의 논문을 보냈고 프로이트는 그에게 즉시 초대를 보냈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무려 1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지적 교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융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왕세자라 불릴 만큼 그의 가장 촉망받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909년 미국 클라크 대학에서 함께 강연을 하는 등 심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동반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까지 융은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그의 독자적인 연구는 점차 무의식에 더 깊고 보편적인 층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융기 프로이트의 핵심 이론인 리비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부터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인간 행동의 근원이 되는 억압된 성적 에너지로 한정해 해석했습니다. 반면 융은 환자들의 꿈과 환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신화 전설 종교, 연금술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며 리비도를 성적인 것을 넘어선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심적 에너지로 확장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무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개인의 억압된 욕망과 충격적인 과거 경험이 쌓인 개인적인 저장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웅 현자, 어머니와 같은 유사한 상징과 이야기들을 발견하며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정신적 패턴이 모든 인류의 정신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결국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을 뛰어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란 개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왜 특정한 상징이나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끌리는지,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과 행동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의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은 1913년 결별하게 됩니다. 이 결별은 융에게 크나큰 고통과 심적 위기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프로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적인 사상가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융은 자신의 이론인 분석 심리학을 정립하며 인간의 정신을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상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성장과 의미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재정의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과거의 원인을 파헤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융의 이론은 우리가 내면의 모든 부분, 즉 의식과 무의식,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체성 혼란 소외감,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위안과 해답을 제공합니다. 융의 통찰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정신적 DN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공통된 정신적 유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집단 무의식입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과는 상관없이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쌓아온 모든 공통된 경험과 감정의 흔적이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왜 특정 신화나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끌리는지, 혹은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치 모든 컴퓨터에 공통된 운영체제가 깔려 있듯 모든 인간의 정신 속에도 이 집단 무의식이 깔려 있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수많은 신화와 전설에는 공통적으로 용이나 뱀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전설에도 용이 나타나고 서양의 신화에서도 용이 등장하죠. 비록 생김새나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성한 존재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정신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원형, 아크타입스, 이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여정, Hero's Journey이라는 원형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서사에서 발견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부터 한국 전설 속의 주몽, 그리고 현대 영화의 주인공들까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평범했던 주인공이 특별한 부름을 받고 스승을 만나며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결국 악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운 내용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는 성장과 도전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대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의 방주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전설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문화권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되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이 인류가 공동으로 경험했던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그리고 파괴 이후의 재탄생에 대한 희망이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이나 도형, 빨간색은 열정 삼각형은 안정성, 혹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나 감동 등도 모두 집단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진실과 만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융은 집단 무의식을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인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접촉해야 할 내면의 지혜로운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단 무의식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집단 무의식이 인류의 공통된 정신적 유산이라면 이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패턴을 우리는 원형, 아케타입소이라고 부릅니다. 원형은 마치 모든 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이나 창문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실제로 지어지는 문과 창문은 디자인이나 재질이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은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원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정신의 기본 설계도이며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원형 중 하나는 영웅 원형, 히로입니다. 고대 신화 속의 헤라클레스나 길가메시, 그리고 한국의 고전 소설 속 홍길동이나 이순신 장군 나아가 현대 K-드라마의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영웅의 원형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의를 실현하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영웅 서사에 열광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영웅 원형이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형은 단지 이야기 속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가나 기업가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평범한 개인에게서도 우리는 영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모두 희생과 승리라는 보편적인 서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울림을 줍니다. 다음으로 현자 Wise Old Man, Woman 원형을 살펴볼까요? 이 원형은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에게 지혜를 주는 존재입니다. 한국의 역사극 속 도승지나 마을의 현자 혹은 현대 영화 속의 은둔한 스승 등이 이 원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인공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자의 원형은 우리 내면의 지혜, 즉 양심과 직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현자 원형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원형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Great Mother 원형은 생명력 양육 보호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파괴 탐닉,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이 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발현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집착이나 소유욕을 보이는 부정적인 어머니상 역시 이 원형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이 원형은 우리 존재의 근원, 즉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 태도를 형성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원형들이 있습니다. 트릭스터. 원형은 규칙을 깨고 질서를 교란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성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 속 토끼나 전통 탈춤의 말뚝이가 이 원형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풍자와 해악을 통해 사회의 위선과 부조리를 꼬집으며 우리에게 통쾌함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I Child. 원형은 순수함 잠재력, 그리고 약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원형을 통해 삶에 대한 경이로움과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원형에 이끌리고 있는지 혹은 어떤 원형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이 너무 강하게 발현된 사람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도전하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책임감에 번아웃을 겪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림자 원형이 억압된 사람은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외면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원형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방식으로 원형의 힘을 통합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에 열광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내면의 원형이 그 인물에게 투사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융의 핵심 개념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그림자, 섀도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둡고 열등한 내면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의 공격성, 이기심, 질투심,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모든 충동을 포함합니다. 그림자는 단지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억압했던 창의성, 열정, 용기와 같은 잠재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림자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체면과 쪽팔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더욱 깊숙이 숨기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무의식의 깊은 바닷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 폭발을 일으키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 길을 걷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분노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당신이 억눌렀던 그림자가 외부 대상을 통해 표출되는 투사 프로젝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면의 나태함을 인정하기 싫을 때 우리는 종종 게으른 타인을 보며 극도로 비난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내 안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이해는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기적일 수 있고 질투심을 느낄 수 있으며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 속의 충동대로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인정하며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림자 작업, shadow work이라고 불립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우리는 내 안의 어둠과 빛을 모두 받아들이고 더 입체적이고 온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인정함으로써 그 질투심을 파괴적인 행동이 아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동기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남들보다 경쟁심이 강하다는 그림자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건강한 목표 달성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융기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모든 부분, 심지어 가장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끌어안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결국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했던 내면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림자와 대면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결점에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포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속에 성별을 초월하는 반대성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가,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니마는 남성에게 감성 직관관계, 지향성, 그리고 창조성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논리 이성 독립성, 그리고 목표 지향성을 부여합니다. 융은 이 두 원형이 통합되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심리적 성숙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종종 이 두 원형의 건강한 발현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 원형들과 충돌하며 개인에게 깊은 갈등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감정 표현은 나약한 것이다. 라는 사회적 압박은 남성 안의 아니마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감성적이고 섬세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깊이 있는 감정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성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무뚝뚝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서툴러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아니무스의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측면을 억눌러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하거나 주체적으로 삶의 목표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융근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인정하고 통합함으로써 더 풍부한 감정 세계를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성을 탐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흔히 겪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건강하게 발현함으로써 더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무스 통합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단순히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에게서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찾으려 합니다.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억압되어 있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성적인 측면을 억압해온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 풍부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할수록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기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으로 이어지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개의 가면을 쓰셨나요?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집에서는 다정한 부모님,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 이렇게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칼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 페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외부에 보여주는 공적인 자아, 즉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의 기대와 역할에 맞춰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페르소나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거나 진짜 자신과 가면을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나는 항상 유능한 사람이어야 해. 와 같이 가면의 역할을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면을 벗었을 때 느끼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번아웃 정체성 혼란,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외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완벽주의자 페르소나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은 퇴근 후에도 불안감과 피로감에 시달리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융은 건강한 페르소나의 사용법을 강조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 자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가면을 쓰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되 퇴근 후에는 가면을 벗고 내면의 진짜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는 페르소나와 진짜 자신을 분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로서의 페르소나와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기대에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개성화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 사회적 가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페르소나는 우리를 사회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진짜 자신을 잃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페르소나는 우리가 더 온전한 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사회와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스승인 셈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MBTI는 사실 융의 심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저서 심리 유형론 Psychological Types에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4가지 이분법적 개념, 즉 외향, 내향, 감각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MBTI는 융의 이론을 단순히 차용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 적용한 도구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외향성, 엑스트라버션은 리비도, 심적 에너지가 외부 세계, 즉 사람들과 사물에 집중되는 경향을 의미하고, 내향성, 인트로버션은 리비도가 내면의 세계, 즉 생각과 감정에 집중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융은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4가지 기본적인 심리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감각. 센싱은 오감을 통해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둘째, 직관, 인투이션은 무의식적인 지각을 통해 전체적인 가능성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기능입니다. 셋째, 사고, thinking는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넷째, 감정, feeling은 가치와 관계를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MBTI는 이러한 융의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융은 이 8가지 심리 유형이 고정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현되는 태도, attitude와 기능 function이라고 보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핵심은 단순히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호하는 기능과 억압된 기능을 모두 인식하고 이를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개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MBTI는 4가지 이분법적 선호를 조합하여 16가지 유형으로 개인을 분류합니다. 이는 자기 이해의 첫걸음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MBTI가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융의 분석 심리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MBTI 결과에 갇히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경향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융의 이론을 통해 내면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등 다양한 원형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MBTI는 융의 거대한 우주를 들여다보는 작은 창문에 불과하며 창문 밖에는 무한한 자기 탐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칼 융의 심오한 분석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인 집단 무의식부터 그 안에 내재된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인 원형,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어두운 부분인 그림자,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반대성의 에너지인 아니마, 아니무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까지 복잡해 보였던 융의 이론은 사실 나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입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결국 우리가 온전한 자기 자신, 즉 온전한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여정인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개성화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부분, 심지어 가장 어둡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통합하여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 여행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다룬 내용 중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